IT 기술과 정보가 결합될 수 있는 곳에 많은 정부 재정이 좀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강 박사님께서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기획도 하시고 또 진행을 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정부가 점점 확대도 돼야 되고 또 수출도 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국인만을 위한 전자정부가 아니라 다문화 또 외교, 관광객을 위한 전자정부 또 수출을 위한 전자정부로 발전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나라 전자정부가 본격으로 추진된 게 한 2003년부터 추진됐으니까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의 그 전자정부 추진의 어떤 목적을 보면 정부의 어떤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 대국민 서비스 관점에서 서비스 혁신 이런 관점에서 사실 전자정부가 추진이 됐습니다. 거기가 유엔에서 지금 저희 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을 유엔 대상국 193개국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보면 지금 2회 연속으로 4년간 계속 연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이번에도 평가에서 아마 1등이 될 거라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자정부 그 수준 자체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국인 위주의 행정 서비스 위주로 제공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저희 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의 어떤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좀 시급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 정부의 그 정책 목표가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맞춤형 서비스를 할 때 이 외국인 대상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정책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대상으로는 지금 현재 벌써 다문화 가정 관련된 다양한 정부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국내에 많은 외국인이 거주를 합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전자정부 서비스도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관련된 서비스가 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2009년도에 그 외국인 포탈이라고 해서 한번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그 서비스가 좀 작동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언어 문제입니다. 당시 처음에 할 때는 돈을 들여서 외국어로 이렇게 뭐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이 변화되는 어떤 컨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영어라든가 뭐 일어라든가 스페인어라든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번역해서 제공한다는 게 시간, 예산 이런 것이 뒤따라지지 않으니까 힘들었다는데 아까 주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 다국어 어떤 그 제공 플랫폼도 거의 뭐 어느 기술 수준으로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이런 외국어 서비스를 다시 한번 한다면 지난 2009년 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자정부란 게 사실은 단순한 이런 서비스가 아니고 어떤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기반으로 좀 해야 되니까 그 외국어 서비스의 어떤 정확도, 기술적 정확도를 좀 높이는데 어떤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외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제공되고 있던 전자 서비스를 좀 연결을 해서 외국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해서는 기존 서비스의 연계, 통합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물리적인 보안 문제 또 하나는 이 또 외국인 상대다 보니까 어떤 그 정보 관리,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어떤 관리 범위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보안 문제도 같이 한번 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와 기계통번역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한 그 어떤 정부의 정책이 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정책이 좀 마련이 돼서 전자정부 맞춤형 형태의 어떤 통번역 시스템으로 튜닝이 되고 또 지원이 되면은 대단히 훌륭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수출까지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엔 박석천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사례 발표에서도 이제 보았습니다만 택시나 콜밴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에도 내비게이션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은 훨씬 더 나은 어떤 환경을 관광객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주제로 되어 있는 언어 소통이 자유로운 그런 창조 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IT의 기술이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주도에서 우수 사례 발표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그와 같은 우수 사례를 파급하고 또 구축해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자체 자체의 그런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에 소재해 있다 보니까 경기도 시군구에서 유비쿼터스 시티에 대한 그런 구축에 대한 그런 거를 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경기도 내의 시군구 과장님들 만나고 활동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나왔던 것들도 예산 문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술 자체로 본다면은 지금 카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서비스들이 휴먼 인터페이스 상으로 갈 때는 전부 이 스마트폰으로 집약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스마트폰보다 더 작은 시계와 같은 그렇게 해서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이 실현이 되는 그런 서비스 시대로 갈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 성숙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문제에서 제일 이게 구축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유지보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우수 사례처럼 그런 거를 시군구에 이렇게 확산하고 서비스를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 행정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외국어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이런 지원들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특히 또 관광대국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제주관광통역비서와 같은 관광산업에 필요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또 그런 걸 위해서는 우리 문체부에서도 인식을 달리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그렇게 부여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박석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행안부나 문체부에서 같이 이러한 문제를 고민을 한다면 훨씬 더 빨리 관광 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허순영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IT 기반의 관광 인프라를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IT 기반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데 그게 이제 이 국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제 미래창조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 다음에 안행부까지 이제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이 세 개가 같이 이제 협업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와대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를 형성해가지고 창조경제 이제 일환으로 이거를 펼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제 관광 이 한류 기반의 이런 정책들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파편화돼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 아까 같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자체 예산으로 조금씩 해서는
어려워지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인프라로 돼서 구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와 랜 위에 쓰고 그 다음에 그 협력하는 정부 부처들이 함께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국가적인 그 창조경제 일환으로 이제 국가적인 테마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테마 안에서 R&D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실제로 지자체가 이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지자체는 예산을 얼마 또 투입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투입하고 각 부처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할 건가. 그러면 이게 아까 같이 제주도나 순천시가 이제 좋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전국의 250개 지자체가 모두 이제 쓰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고 아까 얘기하는 관광 인프라가 이제 IT 인프라하고 연결돼서 국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 번 더 레벨업돼서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스마트 관광 시스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그 스마트 관광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또 어떠한 대책들이 필요할지 우리 하이테크 정보 김영실 대표님으로부터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언어 소통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 바벨탑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들이 오만해서 신과의 통화를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는데 신이 대로를 해서 그렇게 하죠. 이제 인간들은 사람들은 언어를 각자 써라.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언어 소통에 불편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할 때 한국의 IT 강국은 하드웨어 측면이 아주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드웨어를 말씀드리면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컴퓨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들이 잘 발달돼서 콘텐츠들이 잘 발달돼서 어떤 힘을 받게 될 때는 하드웨어의 용량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약하게 될 때는 하드웨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많은 예산을 썼지만은 그런 하드웨어의 많은 도입들이 결과적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아마 IT 강국이라고 자리매김하는데 한 역할을 담당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저는 제가 사례를 든 것보다도 어느 분이 얘기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윤모 연구원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20세기는 그 분할된 전문 지식의 시대였는데 21세기는 통합이나 그 다음에 통섭이란 거대 지식의 시대다. 따라서 그래서 외국인과 통화하면서 자동으로 통역이 되는 자동 번역 휴대전화를 만든다면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가 지금 14년인데 10년 후 되면 2023년이거든요. 지금 여기 패널에서 얘기하는 자동 번역 휴대전화기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런 전화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와 어떤 상관이 있나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인프라 구축에서는 아까도 우리 우리 토론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자금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요. 그렇다고 기업들이 전부 정부에다 대고 자금만 얘기한다면 이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자동 휴대전화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뭐 100억, 200억씩 내놓고 또 컨텐츠 업체들이 한 100억씩 내놓고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론 기본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10년 후에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실용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의 앞단계는 아까도 얘기를 하시던데요. 제주도하고 여수 박람회 그렇게 썼던 통번역 시스템들이 제1단계로 이미 돼 있으니까 그 위에 얹어서 2단계, 3단계에서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컨텐츠를 개발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작은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어 장애가 없는 첨단 스마트폰, 다국어 통합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좀 색다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전자신문 신화수 문술 실장님께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진정한 한류와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외국어로 글로벌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언론사 및 방송사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간단히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신문사 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신문사나 방송사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긴 많아요. 요즘 한류 쪽 관심도 없고 우리나라 산업국이라든지 이런 데 뉴스 같은 거에 대한 뉴스키나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각 신문사나 이런 데서 이런 거 외국 시장을 생각해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게 투자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높지 않다 이런 생각 또 제대로 하려면 투자를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냥 부담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들이 영문 뉴스를 좀 한다든지 또 방송사들은 또 자기 콘텐츠를 어떻게 외국에다 보내려고 하는데 신문사들은 거의 지지부진하고요. 방송사들은 요즘 각 드라마나 팝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외국에다 하는데 그게 플랫폼은 거의 유튜브라든지 중국의 그런 사이트들 외국에다 외국 플랫폼 다 의존하고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약간 부가가치 높이는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방송사 쪽에도 그런 대로 이제 콘텐츠 유통 쪽이 되고 있는 편이죠. 남의 거를 빌리더라도. 근데 우리 신문사 같은 경우는 어렵고 여기에는 조금 우리나라 뉴스 특히 그 연예뉴스뿐만 아니라 산업뉴스에 대한 외국에서 수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제작하고 하는 것들을 각 미디어가 해야 될 거긴 하지만 조금 비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적극적인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패널로 와 계신 CSI 쪽랑 같이 해서 구글의 그 번역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서비스로 제공하기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이런 자동적으로 번역해서 특히 이제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영어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해서 거기다 약간 좀 보완해가지고 더 많은 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아직 우리 미디어, 특히 신문 같은 좀 약간 초보적인 상태고요. 방송 쪽은 플랫폼을 조금 우리가 주도를 해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만드는 것들이 과제로 인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론사나 방송사의 컨텐츠도 이제 다국어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지속적인 한류 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 콘텐츠의 디지털화 그리고 다국어 콘텐츠의 대중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예로 들을 수 있는지 김현실 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현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류에 대한 여기 언어도 마찬가지 한류에 대한 그 콘텐츠 안에 중심적 역할을 해나가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한류가 물론 이제 질문하신 것도 약간 빗나가긴 하지만 6개월 1년 전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들한테 질문하는 것이 한류의 확산이 어느 몇 년까지 지속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2년, 3년, 5년 안에 아마 이슈가 되다가 내려앉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금 별그대를 통해서 지금 강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자가 천송이, 도민준, 또한 그 지역으로 말하면 인천이 지금 큰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드라마라든지 한국 음식이라든지 한국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그런 거를 통해서 5년, 10년이 아니고 아마도 100년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되고요. 이러한 거를 통해서 IT 지금 언어와 한글과 이런 걸 통해서 융합을 해서 산업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한류의 산업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많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로 이 번역기를 사용하게 됐을 때 아까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만 또 국가적으로 어떤 많은 정보의 유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보안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순영 교수님께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될 수 있는지 대책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눈앞에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구글 번역기라든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번역기 같은 것들을 부족하나마 이제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미국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정보 이게 너무 노출이 되고 이 보안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죠. 사실은 이 번역기 같은데 우리가 구글 같은 거 보면 지금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다 지금 개인적으로 그거를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도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번역을 이제 의뢰하면 컨텐츠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언어로 어떤 주제로 어떤 목표 그 언어로 바꿔가는가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이게 IP 주소가 다 추적이 되니까 누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이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 그 국방부라든지 정보기관 같은 데는 이 번역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버를 자체 내부로 둡니다. 이렇게 해외 또는 구글 같은 데 의뢰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아까 같이 그런 보안에 그 기밀 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유출될 수가 있고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한두 번씩 이렇게 쓰는데 이게 전체 기업의 모든 부서들이 쓰게 되면 그게 부서별로 최근에 무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또는 어떤 핵심 기술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방향을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립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이 R&D라든지 정책 그 전략 방향도 노출시킬 수가 있고 또 지적 재산에 대해서도 이것이 다 유출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예를 들면 이 기술적인 거라든지 매뉴얼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심사 특히 특허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번역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기업은 기업 자체적으로 정부는 정부 자체적으로 서버를 가지고서는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정보를 갖다가 구글이라든지 해외의 그런 기관들한테 그대로 이제 바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보안에 유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서버를 갖고 번역 기술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잘 만들어서 어프로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 CSLI 김동필 부사장님께 좀 질문을 할까 싶은데요. 우선 지난해 연말에 그 한류 문화산업 포럼에서 주최한 2013년 대한민국 한류 대상 시상식에서 통역 번역 소프트웨어로 문화산업 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통번역 관련 IT 인프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상당히 날카롭고 난해한 질문을 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1차적으로 저희 한국에서의 통번역 시장의 기술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프라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글, 아까도 오늘 구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제가 4년 전에 구글의 얘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이 지금처럼 가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의 손발을 묶고 돈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근데 정부기관에 계신 분들은 그 말을 했더니 우스갯소리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2년 전, 시계를 2년 전으로만 돌려보시면 2년 전에 정부가 거기에 지금 악소리도 못하고 망신을 당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자동 번역 시스템을 오픈 API 정책이니까 CNU 정책에 따라서 잘 운영하지 않겠냐, 가져다 무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갑자기 번역이 안 돼요. 자른 거죠. 돈을 내라. 정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이제 난리들이 난 겁니다. 정상적으로 잘 돌던 것들이 안 도니까 그걸 가지고 개별 서비스를 해왔으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왜 이 대목을 말씀드리냐면 현재 구글이나 애플 우리가 아까도 진혁 교수님께서 일제 강점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서두를 여쭈셨지만 지금 현재 이 지금 시대에서는 저희가 구글이나 애플이 지금 펼치고 있는 IT 신식민지 정책에 휘말리고 있다. 이 얘기를 저도 3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저 사람 이상하네. 근데 현실적으로 잘 보시면 요새 이게 가시로 나오는 게 지금 구글 TV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좀 반성을 좀 해야 되고 정부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구글 TV 플랫폼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이고 씁니다. 우리나라의 한류 우수성 상당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통을 할 때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구글의 전략은 구글 TV 플랫폼을 이제 통과해라는 전략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아까 우리 새로운 이제 한류가 탄생을 하고 다시 한번 줄어들 것 같다가 다시 올라오는 네오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류 바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어딘가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이제 구글이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부 개척 시대 때 골드러시 해가지고 다들 금캐로 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금광을 캐서 돈을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옆에서 청바지 팔았던 리바이스나 꽃갱이 팔았던 회사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혁명 시대를 이루면서 많은 컨텐츠를 ICT 접목을 해서 많은 걸 생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인포러시 시대에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포러시 시대에 과연 그러면 진정한 우승자는 누군가? 구글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프라가 최하위 수준이다. 이거는 정부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책이 있지 않고는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형태입니다. 지금 인간이 가장 이 언어 소통이라는 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아까 김용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탑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여러 가지 언어를 소통하기 위해서 바벨탑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또 만들기 시작했던 해서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에스페란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간과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세종대왕님이시죠. 한글의 창제의 원리를 잘 보고 계시면 그 안에 한글이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표기 문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우리나라 한글을 표기 문자로 채택하는 일도 더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켜야 하는 우리는 과연 우리 안방을 내주고 세계에서 한류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언젠간 지금 반짝하겠죠. 향후 3년, 5년 지나가게 되면 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쪽에다가 전부 다 다큐 기업들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나 산업계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런 인프라를 이제 확산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적으로 무언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말 그대로 이런 정부와 산업과 지방 정부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사업을 확충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뭐 여러분들 패널 중에 아주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될 것 같은데 팔로워들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SNS 인기 스타죠. 데이브 군이 나왔는데요. 데이브 군 팔로워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예,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페이스북에서 21만 명 있고 카카오스토리 27만 명 있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7만 명 팔로우 있습니다. 예, 데이브 군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배낭여행을 할 때나 혹은 자유롭게 여행할 때 아주 불편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요. 불편했던 점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점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한국 처음 왔을 때 한국말도 못했고 한국을 읽을 줄도 몰랐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이랑 있을 때 별로 문제 없었는데요. 외국인 친구들이랑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 여행하기 좀 힘들었어요. 뭐 식당 갈 때 뭘 시켜야 되는지, 펜션 갈 때 가격 얼마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기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통역해줄 수 있는 시스템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서울 괜찮지만 지방에 갈수록 영어 잘하는 분들 별로 안 계셔서 여행 다니기 좀 힘들었어요. 커뮤니케이션 안 되니까. 그리고 현재 기술로 못하는 건 거의 없지만 왜 간단한 통역 해줄 수 있는 시스템 없을까요? 그런 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아주 저희들이 사실은 항상 느끼고 있는 그런 불편이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패널리스트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다국어 언어 지원 정책은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을 초월한 어떤 정부 차원의 브레인풀을 만들어서 이런 대책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글로벌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창조 경제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의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